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국회 228호 앞으로 먼저 갑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윤리위원회 회의 장소인데요. 윤리위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분위기고 이 대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종일 최후의 소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징계 심의 어떤 결론이 나오듯 이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갑니다. 김단비 기자, 원래 오후 7시 예정이었는데 시작을 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잠시 뒤 이준석 당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조금 전 도착했는데요. 윤핵관에 의한 기획된 윤리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윤리위원들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인 김철근 실장을 시켜 입막음을 시도했는지가 이번 안건의 쟁점입니다. 김철근 실장은 자신의 SNS에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 각서를 써준 건 호의고 이 대표 일과는 무관하다고 모든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도 윤리위에 출석을 하잖아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네, 이 대표는 밤 9시쯤 윤리위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철근 실장은 이에 앞서 조금 뒤 7시 반쯤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 등 오늘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SNS도 하지 않은 채 윤리위 출석을 대비했습니다. 징계 여부는 윤리위원 9명 중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이 대표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돼 오늘 회의는 자정을 넘겨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리위는 지난 4월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당 내홍이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에 따라 집권 여당 대표의 거취가 달려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논의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여부가 아니라 그걸 무마하기 위해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쓴 투자각서 작성에 개입을 했는지,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건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당원권 정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당 윤리위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말 이 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접대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의 병원 투자 각서를 써줬습니다. 윤리위는 이 각서가 성접대 의혹 무마용인지, 각서 쓰는데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에 아니요, 저희는 증거인멸 네,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 선고를 심의를 하기로 처음에 게시한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게시를 했었어요. 특히 이 대표가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총 4단계로 나뉩니다. 당 안팎에서는 각서는 선의로 썼고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김철근 실장은 중징계 가능성이, 이 대표에게는 최고위 의결 없이 확정되는 당원권 정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대표도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새 대표를 뽑을지를 두고 또 한 차례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윤리위가 최종 결론을 미룰 가능성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정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시청자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징계를 빨리 결론을 짓고 사태를 수습하는 게 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신데 네. 오늘 어떻게든 결론은 납니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열린 윤리회의 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월 7일 소명 청취 후에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고요. 당 안팎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두고 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윤리위가 오늘은 어떻게든 매듭을 짓지 않겠냐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 쪽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결론을 내냐고 반발하지만 윤리위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희 위원장이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한마디 했는데요. 네. 우선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것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이 성상납을 받았냐 이걸 따져 묻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곧 소명에 나섭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인물이죠. 이 김 실장에 대한 소명이 끝나면 윤리위원들 심의를 거친 뒤 결론을 먼저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 대표의 소명은 저녁 9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오늘 핵심 쟁점은 김 실장이 투자각서를 써준 것이 제보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였는지 또 이게 이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원으로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여부입니다. 김철근 실장은 호의로 한 것이고 이 대표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상납을 받은 적도 없고 각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떤 증거를 인멸하냐는 입장이고요. 반면 윤리위는 김 실장이 선의로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해명이 소명이 잘 안 된다는 반응이라 결국 오늘 이 대표의 소명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대표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소명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뭔가 한 방을 준비를 했다고 하나요? 당대표실에 물어봤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표가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우고 윤리위 출석에 대비한 만큼 오랜 시간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자, 정 기자가 이제 이 건을 쭉 취재를 해왔잖아요. 네. 저희가 결론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당 내에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윤리위가 입증하기 어려운 성상납 여부가 아닌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질 거란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총 4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탈당 권고와 제명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윤리위의 결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경고와 당원권 정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징계인 경고보다는 당원권 정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그 징계에 따라서 이제 당대표는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오셨는데 네네. 오늘 결론이 나면 이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은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당의 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하루 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른바 윤핵관을 저격하며 반격 가능성을 내비쳤죠.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이 대표 측은 징계가 결정되면 재심이나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나면 윤리위의 발표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대표직 수행에도 차질이 생기는데요. 대표가 공석인 상황을 두고 당 내에서는 비대위로 갈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아니면 당원권 정지 기간 이후 대표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정한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동안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이 아닌 듯한 첩보를 무시했다는 의혹 정도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정원에 이어 군에서도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당시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삭제 시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앞바다에서 실종되자 군 당국은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 씨를 발견한 북한군의 내부 통신 감청 정보 등도 포함됐습니다. 수집된 정보들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통합 정보 처리 시스템,
이른바 밈스에 등재되고 정보 공유됐습니다. 국방부,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도 밈스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3일과 24일 사이 관련 SI 1, 2급 기밀정보 약 20건이 군사통합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23일 새벽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이튿날 정부는 자진 월북설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 측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반대 정황 정보를 삭제한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합참은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을 축소 조정한 것일 뿐 데이터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밈스 정보를 왜 수일이 지난 뒤에 열람 대상을 축소했는지 등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유족 측은 내일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검찰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발 접수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국정원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국정원도 이미 내부 감찰을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건 어제입니다. 오늘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동안 전 정부의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부서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서훈 전 원장 고발 사건은 공공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이 고발 하루 만에 사건 배당에 나서면서 두 전직 원장과 국정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부 보고와 지시 과정, 첩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정원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국정원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고 서버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짓 안 합니다. 과거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겁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메인 서버 교체 계획을 세웠다며 정치 공작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올해 서버를 교체하지도 않았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당사자인 박지원 전 원장은 물론 민주당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나토 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논란을 덮으려고 터뜨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가 삭제를 지시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우리 국정원 직원도 없어요. 박지원도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첩보 관련 보고서를 받아봤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박 전 원장에겐 기밀문서 삭제 권한이 없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관리 권한을 착각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민주당은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했지만 결국 명백히 이것은 정치적 행위로 저는 규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회의 민간인 동행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게 아니냐며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왜 어제였는지
의아합니다. 비선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사회와 국가의 번성도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에 달려있다는 글을 올렸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도대체 사라진 자료들은 어떤 걸까요? 아는 기자, 아자 외교안보국제부 곽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군에서도 이 서해 피격 사건 정보가 삭제가 됐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밈스 이 시스템에서 삭제가 됐다는데 밈스는 뭡니까? 네, 이 밈스는 실시간으로 군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신호 정보 따로, 또 감청 정보 따로, 휴민트가 가져온 정보 따로 다 따로따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0년부터 인간 정보나 신호 정보, 영상 정보, 북한 정보 등 17개의 정보들을 한 번에 모아서 첩보를 올리고 또 실시간으로 서로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됐습니다. 육군에서는 전방 4단급, 해군에서는 전단급, 공군에서는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이 체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밈스에 당시 이 감청 자료가 올라갔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보사령부 777 부대, 37 부대에서 북한을 감청한 SI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는 합참 정보본부를 거쳐서 밈스에 게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합참에서는 애초에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이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설정을 해서 전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요, 이 군에서도 삭제가 된 건 인정을 지금 하는 거죠? 그게요, 합참에서는 열람 자격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원 자료가 삭제된 건 아니고요. 이 삭제된 자료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시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9월 21일 고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틀이 지난 23일과 24일의 권한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까지만 해도 많은 부대원들이 원 SI 감청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23일과 24일 어떤 모종의 이유로 열람을 제한해야 할 상황이 생긴 거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4일 오전 처음으로 군과 경찰의 잦은 월북 가능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원도 이제 당시 원장 지시로 뭐 삭제가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 나온 군 정보와 같은 정보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게 국정원은요. 조금 전에 박지원 전 원장을 밈스에 있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 아니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와 밈스의 SI 정보는 다른 문건입니다. 다만 국정원도 이 밈스에 연결이 돼 있는 만큼 적어도 관련 정보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군과 해경 정보를 다 함께 수집을 합니다. 그 자료를 모아서 1보, 2보, 3보 더 자세한 국정원 보고서를 만드는 거고요. 이 정보를 종합한 국정원 실무자의 판단도 이 보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정원 자료도 사실상 원소스는 군의 SI 정보일 가능성이 큰 거죠. 국정원 보고서와 SI 정보의 삭제 시기도 서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군과 국정원이 삭제를 했다면 네. 왜 했을까요? 유족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반대 정황 정보가 담긴 초기 자료를 숨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모종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 거죠. 를 삭제를 한 건지 밝혀질 수는 있는 걸까요? 제가 이걸 정부 당국에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국정원 자료가 삭제가 되더라도 보고서가 서버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로그 기록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몇 건의 자료가 삭제되고 또 이 삭제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당시 합참과 국정원이 비슷한 시기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또 그런 결정에 정부 차원의 논의나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미국 하와이에서는 전 세계 26개국이 모여 차세대 전력을 선보이는 환태평양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종사 없는 무인 항공기를 비롯해 무인 수상함 등 무인 전력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The end is inevitable, Maverick. Your kind is headed for extinction. Maybe so, sir. But not today. 영화 주인공의 대사보다 무인 전투 시대는 훨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26개국 해군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 연합 해상 기동 훈련 림팩에도 무인 전투 전력들이 참가했습니다.
흔들리는 함정 갑판 위를 사뿐히 내려앉는 헬기. 조종사가 타지 않는 무인 항공기 MQ-8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수일 동안 하늘에 뜬 채로 정찰 감시 임무를 맡는 차세대 미래 전력입니다. 미 해군의 무인 수상함 4척도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일명 유령함대라고 불리는 무인 수상함 중 레인저함에는 능동형 유도 방식으로 적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 SM-6 미사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대잠기뢰 전등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These platforms can fulfill those roles without having to put the ship, say a destroyer with 300 sailors. 항공모함 전단에 소속돼 해상 차단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네, 저는 미국의 핵항모 링컨함 위에 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넓은 갑판 위에는 영화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슈퍼호넷을 비롯해 F-35 전투기 등 70여 대 항공기가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About how we incorporated those airframes onto this carrier because we're going to be incorporating more new airframes, possibly the unmanned ones, the next time that we deploy. 세계 26개국 해군들이 모여 새로운 전략과 작전 능력을 시험하는 환태평양 훈련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입니다.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재정을 40조 넘게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생색내기 일자리 예산부터 줄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 골프 회원권도 다 팝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뒤로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문구가 보입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올해 국가 채무 1,100조 원이 예상되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위태로워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펑펑 썼던 나라 곳간의 문턱을 높이고 정부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겁니다. 일단 재정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인데 지금보다 40조 원 이상 줄여야 합니다. 1인당 720만 원씩 지급하던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같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늘어난 지출이나 전 정부 때 늘어난 재정 지원 일자리도 대폭 축소합니다. 공적 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 지출까지 뜯어볼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던 지출 구조조정 수준보다 상당폭 높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덜 받던 의무 지출이라든지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다시 본다는 측면이고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유사 중복 민간 보조 사업 252개도 폐지 또는 감축합니다. 홍보관과 유휴부지 같은 연관성 떨어지는 자산, 골프와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도 다 팝니다.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지출을 줄이겠다지만 힘없는 부처와 기관만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화사한 분위기 속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요? 비공개로 뭘 했을까요? 네, 맞절을 했는데요. 상대는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입니다. 이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벌어진 맞절 장면 보고 오시죠. 더운 날에 봐주신 기자 너무 감사합니다. 언론인의 마음으로 달려주셔서 여러분 감사해요. 지금 개딸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절 지지한다, 응원한다. 민주당을 사랑으로 우상호 의원님의 건강안에 사랑을 담은 여러분의 감사함 기억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의 의견 중에 요구사항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주셨어요. 대표는 아니라지만 어떻게 보면 이 비대위원장이 직접 면담을 할 만큼 영향력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룰을 비대위가 추진하니까 거기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당대회 규칙을 통해 당원들이 지지하는 가치가 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네, 이건 뭘까요? 아까운 수박이 다 깨지고 있는데요. 네, 이틀 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인데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인물들을 겨냥해서 수박이라는 별칭을 쓰잖아요. 이 전당대회 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우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이름을 붙인 수박을 저렇게 깬 겁니다. 뭐 결국은 저들의 뜻대로 룰이 번복이 됐죠. 네,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 팬덤 정치에 대한 당내 경계심은 커졌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측과 박민영 대변인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고요? 맞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요.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게 안희원 아니냐고 하면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능력주의를 주창했다가 좀 뒤늦게 다양성을 위해서 여성 장관들을 무리하게 추천한 안철수 의원이 뭐 두 분을 추천했다. 박순애 장관과 김승희 그 장관 후보자 4명 추천했다라고 했었는데 여러 논란 속에 이제 김승희 후보자는 낙마를 했고 박순애 후보자는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두 사람을 안 의원이 추천을 한 겁니까? 아니요. 안 의원 측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신중하게 발언하라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박 장관의 경우 평판을 물어왔을 때 의견을 말한 적은 있지만 추천하지는 않았고 김승희 전 후보자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논란 책임을 왜 우리와 연결짓느냐는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럼 뭐 박 대변인은 왜 안 의원 추천 얘기를 한 걸까요? 지난 5월에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날 오전에 같은 날 안 의원은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더 좋은 분으로 저도 추천은 했습니다. 두 자리 다요? 둘 다 추천은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인사권자 몫입니다. 네, 시점이 공교롭게 겹친 것도 이 오해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변인이 사과하면서 진실 공방은 일단락됐지만요. 대통령 인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이런 공방도 벌어지는 거겠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네, 인사가 만사다 와닿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힘들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구청이 에어컨을 설치해줬는데 주인이 틀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조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 방에 들어가 보니 사우나처럼 후끈합니다. 실내 온도는 38.1도. 선풍기 뒤에 얼음통을 대고 젖은 수건으로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왜냐면 창문이라도 있으면 공기가 들어올 텐데 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막 깜띠가 나고 그래서. 건물 복도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구청이 지난해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설치했는데 정작 집주인이 틀어주지 않는 겁니다. 더우는 유압전 무척 더웠잖아. 한 번도 안 들었어. 뭐. 키도 집주인이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틀 수도 없는 건데 하나. 현재 쪽방촌 건물 내부 온도는 31.1도입니다. 습도도 높아 푹푹 찌는 상황이지만 에어컨 콘센트는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다른 건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입구에는요, 이렇게 에어컨이 가동 중이니 문을 닫아달라고 써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와 보면 정작 에어컨은 꺼져 있습니다.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방세 받았고 전기세로 다 잡으려고 뭐 수도세 물세 다 주인이에요. 이렇게 에너지까지 비싼데 문 열어놓고 틀어도 그것이 돼요? 쪽방 월세는 25만 원 안팎으로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모두 포함된 구조. 월세를 올리려 해도 쪽방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전기 사용을 꺼리는 겁니다. 구청이 이곳 쪽방촌에 설치한 에어컨만 28대.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건물주하고 다 얘기가 된 부분이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얘기는 없었고요. 서울시는 올해 쪽방촌 5곳에 에어컨 150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여름철에 월 5만 원의 전기료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폭염이 유독 힘든 곳이 또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폭염에 지친 아이들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아이들 18명이 한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있고 교실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무슨 방이야? 그냥 공부하는 방. 아, 그래. 네. 근데 여기 에어컨은 있긴 하지만 안 켜요. 여기는 왜 안 켜요? 전기세가 많이 나요. 선생님들이 전기세 얘기했어요? 네.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저기서 막 공부하네. 냉방비를 아끼려고 교실 불을 모두 끄고 공용 공간에만 에어컨 한 대를 켜고 생활합니다. 딱 27도. 애들이 숨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땀으로 젖은 아이들. 손으로 부채질을 해봅니다. 공부방 오니까 날도 더워가지고 자꾸 땀 흘려요. 아이들의 간식과 저녁을 만드는 주방은 선풍기 바람마저 뜨겁습니다. 아이들은 미지근한 바람이라도 더 느껴보려고 에어컨 앞으로 몰려듭니다. 야, 여기 꿀자리야. 아니야. 야, 여기가 제일 시원해. 꿀자리. 천국이지. 운영비가 빠듯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는 전기료 인상 소식에 가슴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올 초부터 전기료가 올라 매달 20만 원 넘는 전기세를 감당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달 추가 인상 소식에 폭염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10인에서 19인이 평균적으로 552만 원이에요. 선생님 급여 주고 일부 쓰면 사실은 전기세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취약계층 아이들이 폭염의 고통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애들이 덥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찢어지죠. 우리 애들은 정말 27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팡팡 틀게 그렇지는 않더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이 더위를 견디려면 잘 먹어야 하는데 이 먹거리 물가도 또 많이 오르고 있죠. 빵 가격도 줄줄이 올라서 빵과 인플레이션을 합쳐 빵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베이커리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80여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 뚜레쥬르. 단팥빵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식빵은 2,600원에서 2,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빵을 직접 담아봤는데요. 3개만 담았는데도 10,000원이 넘어갑니다.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도 오는 12일부터 74개 단품 메뉴 가격을 최대 1,600원까지 올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같은 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각종 원부자재와 물류비가 오른 데 따른 겁니다. 치솟는 빵값에 빵플레이션이란 단어까지 등장하는 상황. 다른 나라는 뭐 한 1,000원, 1,500원 정도 선이면은 식빵 종류를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의 3,000원대잖아요. 그래서 식빵도 한 번에 다 먹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 가지면은 3번을 나눠서 먹을 정도로. 샌드위치나 이렇게 식사가 되는 빵을 자주 먹는데 하나 살 때 뭐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만큼 자주는 못 사 먹죠. 본격적인 가격 인상은 이제부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전쟁으로 올해 초 급등했던 밀 선물 가격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계약된 물량이잖아요. 이달이나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싸게 수입한 밀이 풀린다고 봐야죠. 가벼운 한 끼의 대명사인 빵마저 서민들에게 부담이 돼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사료값이 폭등을 하면서 부담은 커졌는데 이 물가 낮추려고 수입산 돼지고기 세금을 깎아주다 보니 국산 절반 가격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돼지 4,200도를 기르는 서정용 씨가 매달 먹이는 사료량은 200톤. 월 9천만 원 들었는데 최근에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1kg에 450원이었는데 최근 750원까지 급등하면서 매달 6천만 원을 더 쓰게 된 겁니다.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사료값이 이렇게 폭등해가지고
올라갔죠. 연말까지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국내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폭등한 영향입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무관세로 수입 돼지고기를 들여오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악화됐습니다. 실제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국산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100g당 1,000원대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삼겹살은 수입산을 음식점에서만 보고 여기는 마트에서 못 봤는데 물가가 워낙 비싸서 그런지 수입산이 들어오니까 가격은 저렴해진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부채만 점점 늘어나면은 그 농장들이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거지 뭐. 한우와 젖소 농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료가 키로당 한 200원 정도 다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엎친 데 겹친다고 날씨가 이렇게 폭염 오고 막 그래가지고 산유량이 뚝뚝 떨어져요. 축산 농가들은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제주 한림항에 정박돼 있던 어선 세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관사 등 2명이 실종됐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배가 폭발한 거예요? 가스 폭발했다. 배 안에 가스가 폭발했다고. 소방대원이 연신물을 뿌려보지만 거대한 불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초속 7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소방호수에서 뿜어지는 물길이 휘어지기까지 합니다.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29톤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18분쯤. 뻥 소리 나니까 우리가 늦게 왔다고. 여기 바닥 다 있었어. 다 피하는 거지. 연기 확 올라갔죠. 불길이 아니고 연기.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나란히 정박 중이던 어선 두 척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난 배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오징어를 잡기 위해 냉각기 점검 등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장 등 3명은 크게 다쳤고 한국인 기관사와 외국인 선원 등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최초에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명은 받고 있었고 5명이 현재 그 안에 있다가 3명은 화재가 발생한 후에 바다에서 이제 구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해경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있던 어선 20여 척을 긴급 피항시켰습니다. 불은 배에 있던 기름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7시간 만인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수정자가 수정 수색해가지고요. 여기 안에 수색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인양후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제주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세척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선박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수억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어린 딸을 차에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차선 2개를 침범한 순간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 불법 유턴하는 승합차가 보이자 차속도를 높이더니 그대로 뒤쪽을 받아버립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20대 보험 사기범 일당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양산 일대에서 낸 고의 교통사고는 42건. 피해 차량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주로 교통법규 위반 순간을 노렸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탈 때는 과도하게 넘어지는 식으로 상대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합의금과 보험금만 3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아내와 28개월 된 어린 딸까지 범죄에 동원했습니다. 지난해 3차례나 가족을 차에 태운 채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부인과 아기를 태우고 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목적은 은폐 목적도 있겠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범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0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보이 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강릉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2번이나 들이받고 결국 붙잡혔는데 심지어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새벽 강릉의 한 도로. 앞차가 음주운전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차선을 왔다 갔다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빠르게 달리는 차량. 또 다른 순찰차가 빨간 신호등 앞에서 길을 가로막자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주차된 차에 부딪힐 듯 비틀비틀 아찔하게 운전하다 또 순찰차를 들이박습니다. 겨우 멈춰선 차에 경찰관들이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만 차량은 또 앞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경찰이 조수석 유리를 깨고 강제 진압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20대 남성 운전자는 무려 16km를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약간 비틀거리면서 수라고 명령을 하니까 역주행하면서 신호 위반하고 계속 위험하게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고 차도 인근 상가에서 전날 밤 훔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특수공무 집행 방해,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과 7범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이 한국말을 못한다며 발뺌을 했는데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에게 범행이 결국 들통났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커플룩 차림의 두 남녀. 남성의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있고 여성은 5만 원권 뭉치를 들고 세워봅니다. 곧이어 시민 한 명이 다급히 손짓을 하며 순찰차를 안내하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쫓아갑니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일 오전 9시 반쯤. 이들은 은행 ATM 기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2천여만 원을 인출했는데요.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10대 중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경찰의 질문에 한국말을 못한다며 답을 피했지만 중국 유학 경험이 있는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한 휴대전화 중국어 메신저 대화에는 경찰에 붙잡혔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출금 명세표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시민분이 빨리 신고를 해주시고 현장에 끝까지 남아 경찰을 도와줘서 저희가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피해자 한 명에게 모두 6,300만 원을 가로챈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눈썰미와 경찰관의 중국어 실력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세금 1,000억 원이 투입된 서울 세운상가의 공중보행로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입주 상인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후 건물을 보존하냐 철거하냐, 전 현직 시장의 생각이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3층만 배불리는 통로라는 겁니다. 3년 전 500m 길이의 공중보행로가 생긴 이후 아래로는 사람들이 잘 안 다녀 1층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남산까지 이게 보행로가 생기면 먹거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존의 상인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3층 상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1층 상가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무로나 저쪽에서도 저희 건물들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7개 건물을 잇는 공중보행로는 지난 2019년 9월 1단계 개통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2단계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길이 1km로 공사비 1,000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기로 하면서 그 대안으로 설치한 건데 오세훈 시장은 완전 철거를 검토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붙잡고 막 뭐라 그러죠. 그걸 왜 만드냐. 안 그래도 장사한 데는. 도심 재생과 재개발로 정책이 180도 바뀌면서 상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해놓으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없앤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사람은 짱구야.
채널A 뉴스 김의태입니다. 요즘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가장 불편한 건 학부모들이겠죠.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기 하나 없는 텅 빈 사무실. 유리문에는 사정상 폐업한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수년간 자리를 지켜오던 소아과가 열흘 전 문을 닫은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슷한 수가 줄었는데 원래 줄어있던 상태에서 더 줄어들었죠. 수도권에 소아과가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관산동의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서울로 소아과 원정을 가야 합니다. 소아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친구들 엄마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제 버스 타러 삼성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언평 쪽으로 가거나 화정 쪽으로 가거나.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5년 연속 감소해 2,100여 개로 줄었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소아과 병원의 수입이 줄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연봉도 22개 과목 의사 중 가장 낮았습니다. 특별히 큰 수술을 한다거나 큰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감기 환자 위주에다가 배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이런 환자들이니까 다들 딱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전공의 모집도 정원의 3분의 1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환 진료를 맡아야 되는 종합병원들 일손이 딸려가지고 그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계속 하나씩 포기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존폐기로에 선 소아과.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은 폭염이 산불로 이어졌고 이탈리아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폭염 속 살림을 집어삼키는 불길을 향해 방화복으로 무장한 소방관들이 다가섭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1,000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Al voltant de les 3:30 de la vesprada, treballant en els treballs de remat i de sellat d'aquesta cua que anava a ser cap, l'incendi va botar. 바티칸 교황청 상공에는 소방 헬기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이탈리아 로마 수은주가 35도까지 치솟은 날 인근 공원에서 붙은 불이 뜨거운 바람을 타고 확산된 겁니다. 북부 피렌체는 지난달 41도를 기록해 월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까지 덮쳐 이탈리아 도시 100여 곳이 물 소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관광지 유람선은 얕은 수심 탓에 힘겹게 운항합니다. Visto la carenza di acqua e la siccità che c'è e il livello dell'acqua che è sceso notevolmente. Gli anni scorsi non si vedeva questo. 한 예술가는 타들어가는 옥수수 밭에 트랙터로 물을 아끼지 않은 글을 새기며 폭염과 가뭄이 그치기를 기원했습니다. 지난주 도심 기온이 35도를 넘었던 도쿄에서는 52명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가마솥 더위 속에 논바닥 민물가재들이 빨갛게 익은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지구촌 이상기후는 겨울철을 맞은 호주도 덮쳤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진 시드니 등 동부 지역에서는 한때 주민 8만 5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비가 내리면 좀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습도가 높아 오히려 더 꿉꿉하시죠? 이럴 때는 보일러를 한두 시간 약하게 틀어두면 습기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부터 내일 오후까지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남부에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집중되는 수도권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그 밖의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5도, 대전은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만나 건배사로 한 마음을 외쳤습니다. 이 와중에 건배한 것도 한가로워 보이지만 이 취임 2달 내내 여권 내에서 싸운 거 생각하면 참 공허한 외침이었는데요.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죠. 자, 어떤 결론이 나든 이 혼란 정리하고 일 좀 하라는 게 국민의 한마음 아닐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싸울 상대는 물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